엔비디아 팔고 테슬라만 집중해라. 테슬라가 저는 이 고점 뚫는다라고 보는 거죠. 400불. 저는 뉴스케일보다는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동하시거나 대장주의 함량 기술로 이동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적 보고서 내지만 뒤로는 계속 모으고 있는 빅펀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모으는 이유가 거버넌스 게임 할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를 10만 전자 만드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거는 자, 실전주에 38년 하고 계시는 대표님,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일단 점검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미국 증시는 이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팔고 테슬라만 집중해라.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 그림을 딱 보고요. 다들 테슬라 로봇 택시 데이 네. 관련될 때 실망을 하는데 저는 이 옵티머스 이 로봇하고 이 집게 기술, 이 바사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딱 보고 어떠한 이미지가 딱 나면 1990년대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 화성에서 광물하고 막 그냥 회사하고 막 싸우는. 저는 앨런 머스크가 우주 광물 사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갖다 해서 인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옵티머스 보내갖고 여기다가 히토류 비슷한 특수 광물들을 다 실러다가 이제는 전기차보다는 저궤도 위성 내지 그다음에 우주 광물 회사로 키울 것 같다 해갖고 저는 너무 뻥이겠지만 이거 천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00불 때 사자. 지금은 200 뭐 60불, 70불 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저는 140불을 기준으로 위로 가봤자 20불, 떨어져봤자 20불에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급등해 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이 대통령 된 다음에 반 엔비디아 연맹이 하나 생길 것 같아 갖고 여기도 너무 호황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때가 딱 실망의 210불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월봉입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월봉으로 보면 옛날에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 이게 F분 고려 안 해도 20불짜리가 이제 140불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승 탄력성은 저는 이게 트레이딩으로 바꾼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저는 이 고점 뚫는다라고 보는 거죠. 400불. 그래서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될 거에 배팅을 하고 있거든요. 또 둘이가 요즘 친해졌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번에 210불 산 거는 단기적으로 트럼프 됐을 때는 세로운 전략으로 단기 팔겠지만 이걸 추세로 하면서 400불을 얼마의 속도로 뚫라. 요거를 보면서 서학 투자자께서는 저는 테슬라만 3년간 집중하자. 이런 전략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의 그런 이제 로봇과 그 우주 발사하는 그 기기를 보시면서 FSD는요?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하고 이제 자율자동과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요. 주가라는 거는 지금 꿈과 같은 부분인데 10년, 저는 이게 한 30년 후로 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딱 보면서 10년 안에 땡길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년이라면 우리 주가는 10년치를 1년 안에 바로 잡아 당겨갖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빨라지겠다. 그리고 갖다 해서 자율자동이나 데이터 센터 이 연골고리는 저는 현대차 그룹하고 속도를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볼 겁니다. 갖다 해서 지금 저거 돌아다니는 데이터 센터 아닙니까? 자동차가. 그거를 어떻게 수집해갖고 그걸 또 비즈니스 툴을 하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 걸리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부분을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가장 공격할 때 자기가 또 치명적으로 이게 또 마이너스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돈 대주고 투자하면서 맞을 거를 적게 맞거나 뭔가 피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돈을 저렇게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자율자동, 저궤도 위성, 데이터 센터, 로봇이 앞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업황으로는 그렇게 크게 안 봅니다. 나스닥. 지금 나스닥도 이게 이제 월봉인데 25개월 상승이에요. 예.
우리가 2022년도 9월, 10월 때 만스타 깬다, 7천, 8천 온다, 난리 쳤던 때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얘네들만 갔어요. 그런데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2만을 가겠냐 할 때는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18,500에서 위아래 1000이나 1500 이 박스에 갇혀 있을 거 아닌가. 그러면서 거기도 롱숏 전략이 이제 엔비디아 조정할 때 테슬라. 그리고 애플은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애플카나 새로운 뭔가 혁신적인 뭔가 나와야지. 애플은 그냥 그 스마트폰이나 여기에서 관련된 비즈니스 툴이지 혁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은 테슬라에 있다.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팔고 네. 테슬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제가 저 방송이나 제 3, 4개월 전에 들었으면 제가 계속 보는 게 원전주거든요. 소형 원전, SMR. 네. 그래서 뉴스케일은 입을 때부터 노래 불렀거든요. 네. 그게 10배 갔어요. 지금 20불. 그런데 저는 이제 뉴스케일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블랙록이 6% 신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시로 블랙록이 SMR을 6% 신고했습니다. 와, 사자. 이거는 일반적 시각입니다. 자, 매도 시각이면 이제 이게 끝났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카카오가 블랙록 5% 신고할 때 끝났다. 그리고 매도하라. 토막난다. 담보 잡고 딴짓한다. 이런 거 같이 뉴스케일을 신고를 했더라고. 이게 작업하려면 공시 안 합니다. 5% 넘기자고 밑에서 작업하거나 다른 펀드로 사죠. 뉴스케일 한번 볼까요? 뉴스케일을 볼까요? 보세요. 이게 이제 1, 2, 3, 4, 5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봉으로 한번 보실래요? 여기서는 이제 트레이딩 종목 같아요. 20불에서 15불대를 깨면 사겠습니다. 그리고 25불은 구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저는 이거 팔아갖고 두산그룹 하겠습니다. 뉴스케일의 대주주가 두산입니다. 여기 미리 다 투자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소형 원전이나 데이터 센터 하려면 전력용 큰 원전보다는 이 소형 원전 이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원전주는 여기에 맞춰서 가지 못해요. 이거는 소형 원전 부분보다는 대형 원전의 또 수주라든지 또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요 차이가 나오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고 그 이후의 상황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방비나 여러 가지는 또 뺏어가는 마이너스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원전 부분의 웨스팅하우스 문제는 풀어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게 풀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한전 기술이라든지 대형 원전 수주 상황이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나라 쪽,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뉴스케일보다는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그룹이 대주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로 이동하시거나 대장주의 한전기술로 이동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한 번씩 볼까요? 지금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벌써 이제 저는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그 두산 밥캣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합병 과정에서 노이즈를 해갖고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요때 고점이 언제냐면 7월 18일 체코 원전 수주했습니다 할 때 꼭제. 참, 그것도 원전할 때 사는 이것도 이제 세론이란 말이에요. 그나서 한번 급락해갖고 16,000원, 18,000원에서 쌍바닥 주고 지금 상승 파동 진행 중입니다. 요거 언제 뚫을까가 핵심이겠죠. 요게 25,000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누구한테 비교하냐면 여기에 대장주인 한전 기술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전 기술은 아직까지 옆으로 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테마주의 원전주를 보시면요. 원전주를 보시면 지금 BHI가 제일 먼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저가 옐로우 칩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한전 기술이나 두산 에너비 시가 상위 종목들은 눌러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BHI 오늘은 이 저가 투기주에 이렇게 많이 뺐던 휴림노블이 대량 거래를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저가 중소형주부터 먼저 돌린 다음에 그리고 G2 파워를 이렇게 땡겨요. 또 이게 굉장히 미국 진출 또 들어간다 하고 이제 이렇게 땡깁니다. 그래서 원전주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시작했다라고 보는데 선도주를 저가주에 만들고 네. 우량주는 이제 펀드 ETF가 많이 생겨야 돼요. 지금 원자력 ETF가 있거든요. 근데 원자력 ETF의 1, 2등이 한전 기술이 아니에요. LS 일렉트로닉이나 HD 일렉트로닉이 1, 2등이에요. 그게 한전 기술이나 한국전력 이런 걸로 바뀔 때 이제 이쪽이 가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차가 필요하겠죠. 네. 이거를 저는 한 5, 6개월 봅니다. 그래서 원전주를 중심으로 순환하고 그래서 미국 시장 서학투자는 테슬라에 집중하거나 네. 아니면 우리나라 쪽에는 그 자유자동차나 원전이나 인공위성이거나 방산 쪽에 우크라이나 쪽에 재건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압축해서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한 영풍과 같은 지배 구조의 지분 싸움이 아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나올 거의 대상을 선별화시켜서 그걸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그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이 강좌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 그 대상에 확률적으로 10개 그룹을 먼저 선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징후가 나오면 거기에 핵심 대상을 공격해갖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수익을 얻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방산 쪽에 우크라이나 재건 말씀해 주셨는 게 정확하게 방산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재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 같이 봅니다. 방산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네. 1, 2, 3은 안 합니다. 이제는 가성비 없어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거는 많이 단기간에 고점에서 10에서 20% 빠지면 저점사에서 트레이딩 개념이고 지금 가격대는 가성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재건하고 제가 드론 관련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슈니드라든지 퍼스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드론 관련주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급락했다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각도가 생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시동을. 이런 것들이 조정 때 매수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이 재건하고 방산이 왜 같이 가나 할 때 저는 앞으로의 전쟁의 양상이 재건과 그 다음에 전쟁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파병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나온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는 군인은 파병 안 하지만 건설 부분하고 병참 부분하고 무기 부분은 우리 현 정부가 반드시 우크라이나에 간다라고 배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북한은 러시아를 돕게 되고 우리나라는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논리가 나오면 대리전이 나올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이거를 또 정치적 논리로 까우뚱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현 정부가 그 카드를 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 굉장히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1%나 1.5%를 거기서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정책 결정을 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미국이 또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공식 파병을 선언하는 순간에 이제 그 우리나라 쪽에는 분명히 뭔가 할당을 줄 거라고 봐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일각에서는 나 김정은하고 친해, 푸틴하고 친해. 그래서 트럼프 되면 뭔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저는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이 들어가면서. 이거는 그래서 전쟁이 중장기전으로 끌고 가지 않겠나. 그러면 유럽 경기가 끔찍하게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하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독일 얘기들 우리가 8, 90년에 독일이 어마무시한 제조의 강국인데 지금 독일 보면 이게 뭐지 할 정도의 그리고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다 중국 M&A 당하고 이런 부분을 체크하다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양상 그리고 또 지금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중동전 이 부분은 뭐 지금 뭐 서로 짜고고수도 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전쟁의 노이즈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류라든지 먹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방산에 갖다 예를 들어서 재래식 무기라든지 병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스팔트 놓고
거기도 이제 전력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상수도 수급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갈 때 우리 재건 관련주가 드디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건설주 부분은 우리나라 쪽에서 푸는 게 아니라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풀 것 같다. 이거가 난 현 정부가 지금 지지도도 굉장히 나쁘고 좀 위기 국면 아닙니까? 이 위기를 여기서 국면 타개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전략을 뭔가 한번 그쪽에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건설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괜찮아요? 당연히 대우건설이 그 체코 컨소시엄의 그 대장이고 현대건설이 지금 계속 누릅니다. 현대건설 투자하신 분들은 치 떨리실 거예요. 현대건설 보시면 저는 이것도 인위적으로 업황도 나쁘지만 거버넌스로 죽이는 냄새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월봉으로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지금 수준이 어쩌냐면 코로나 때 수준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그 급락가는 1400, 1500 구경했던 시점이나 현대건설.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SMR 관련주거든요. 소형원전. 그런데 이래요. 저는 대주주 구성 성분을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접근 방법은 이 그래프라든지 업황을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변화가 어떻게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대주주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님이 이거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건설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정의선 회장님이 11% 있거든요. 옛날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합병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이것도 또 거버넌스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 죽이고 그게 합병되면 그때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거버넌스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가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저는 순서를 잘 체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여기 보시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는 히림은 약간 제입니다. 히림은. 여기는 히림이 기술받는 건 이거는 또 도이치 모터스 연골고리에 그 관련된 스토리텔링 때문에 안 합니다. 오히려 대목, 이제 거래량만 증가하는 타이밍만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가주에서 이게 한번 슈팅이 나오는 이런 개념이 나오지 않나. 여기서는 SY 쪽에서는 SY 스틸텍은 벌써 시작해서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SY 얘는.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SY가 이제 모듈 주택 살 수 있는 그 주거용 SY. 요게 이제 요거 보세요. SY 스틸텍 갈 때 이거 계속 누르는. 그러면 SY 스틸텍 팔아갖고 SY나 데모 이런 상대 속도 전략을 이용하시는 게 실전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방산 쪽에서는 드론, 재래식 무기, 그 다음에 또 지뢰 제거, 퍼스텍 이런 것들이 또 대형주 하나 에로스페이스나 LNX보다는 수익률 게임이 더 나을 거다. 위시상으로. 그렇게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자, 삼성자가 6만 원도 붕괴되면서 최근 1년 중은 거의 최저가 쓰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랑 반도체 업황이 뭐 올해 4분기 기점 꺾인다는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외국인 매도가 그 매수로 바뀔 때까지는 탄력은 없어요. 외국인 매도가 보니까 삼성전자 역대 최장 33거래일째 연속 순매도했고 거의 12조 9,394억 원치. 12조 원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팔아치웠다고 하네요. 예. 8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13조 정도가 매도가 됐었을 겁니다. 예, 13조 9천이니까 14조네요. 14조 때렸거든요. 그래서 88,000원짜리를 55,000원까지 만든 거거든요. 여기 왜 이렇게 계속 파는 걸까요? 저는 이제 아까 시나리오 같아요. 뭐 업황도 그렇고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선정권에서 꼬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라고 그러면 HBM4에서 뭔가 그 국면 전환을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1년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떤 논리랄까 할 때 오늘 좀 오른 거는 뭔가 그 조건부 승인 받았다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그 31일 날 진짜 본 시기업 발표할 때 거버넌스 제로 노출시키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싸게 만든 거를 누가 이제 지분 임수해갖고 막교환 전략이 나오거나 지주회사 얘기만 뻥끗하는 순간에 이건 7만 원까지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가버립니다. 그러거나 자사주로 하면은 6만 5천 원까지는 탄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건부 승인 받았다 하려면
외국인들이 갖다 얘기해서 매수가 1,000만 주에서 2,000만 주 매수가 연속으로 3일 들어와야 됩니다. 그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들어왔는데 이 탄력성은 저는 12월 달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물렸거나 사실 분들은 저는 7만 전자 넘기 전까지는 그냥 주무시라고 그래요. 그냥 주무세요. 그냥 머리 쓰지 마시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이제 롱에서 숏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20만 원대는 17만, 20만 원에서 그냥 박스만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뭐 17, 18만 원 오면 다시 사서 단타나하고 뭐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부정적인 뉴스가 남발합니다. 이거를 또 매도자의 시각으로 보면 의도된 부정적 시각을 만드는 뉴스가 이 시점을 시장을 피받아 만드는 걸로 홍보실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전략을 쓰는 누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반어법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구조조정하고 인력 감축하고 그 다음에 정신 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뭔가 새로운 국면에 전환을 한 다음에 여기서 가장 필요한 뭔가 지주사 만들고 그러다가 올리는 건 순식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한 3개월 단위로 전 이럴 때 이 날짜 카운팅도 합니다. 여기 고점에서 저점까지가 정확하게 72일이에요. 제가 보는 기준에. 이걸 4등분해요. 이거를 4등분해요. 또 요거를 4등분해요. 그래서 요 25% 능선과 요 날짜의 반 72일이라면은 35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이 20일이니까 한 달 반이란 말이에요. 이 한 달 반 안에 요 6만 7천 원을 뚫나 안 뚫나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두들겨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각도가 그나마 좀 생기나. 그래서 121선 이격이 아직 높아요. 121선이 한창 내려와 갖고 21선과 122격이 이렇게 축소되는 상황. 그때가 얼마 시간이 걸리나. 그때까지는 이거는 매수하신 분은 주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뭔가 터닝해서 6만 5천 원, 7만 원 가면 오히려 수익률 게임은 CXL이라든지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칩셋미드라든지 뭐 AD 테크놀로지라든지 하나 마이크로 그런 게 이제 오히려 탄력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명 무국선생으로 알려진 이승조 대표입니다. 요번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고려한 영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미그룹 약품의 또 노이즈들 이게 다 경영 참여형 지분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한 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나 그룹들 그리고 내가 그 경영 참여형 PF를 운영한다면 어디를 공략할 건가 내가 자사운용사 CIO라든지 헤지펀드 CIO라면 어느 거를 공략할 건가 그거에 대한 컨셉으로 주요 대상을 한 10개 그룹 정도 선정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최근에 고려아연 영풍 주식을 보면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올랐었는데 거기에는 뭐 당연히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대표님께서 헤지펀드의 비밀, 큰 손들의 움직임을 예측한 투자 전략이라는 강좌를 오픈하셨는데 이 강좌를 만든 이유랑 큰 손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큰 손이기보다는요. 일단 고려아연과 영풍도 창업자들은 그렇게 끈끈하게 협력체제 갔는데 꼭 저는 2세대나 3세대로 넘어오면 꼭 그 자산 갖고 그 지분 경쟁이라든지 일어나죠. 네. 그리고 또 일어나지 않아도 헤지펀드나 이 그 MBK라든지 이 사모펀드라든지 경영참 펀드가 그거를 부추깁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내가 돈을 그 자금 모아갖고 당신 지분하고 내가 산 지분을 합쳐갖고 그 우호 지분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경영의 주 창고로 저 뺐자 뭐 이런 그 가나의 유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주가는 그냥 급등의 머니 게임이 나오거든요. 지분 싸움.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 영분도 그 게임이 이제 끝나가는 것 같고요. 지금 방송 나가는 시점에서 고려아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게임은 끝나는 게임이고 그래서
여기 방송의 컨셉은 앞으로 1년이든 3년이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내가 갈다리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운영한다면 네. 어느 그룹의 어느 약점을 공략해서 한번 그 지분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조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개념으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큰 성대 움직임을 그런 걸 미리 어쨌든 예측하는 게 좀 가능한 일인가요? 그거는 그 그룹의 그 네. 거의 제가 보기에는 20년 투자 역사를 훑어야 됩니다. 창업 단계부터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럴까요? 네. 히스토리를 잘 봐서 어디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정치권하고의 연골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 뭐 김대중 정부 때, 뭐 노태우 정부 때, 뭐 심지어는 뭐 이런 과정에서 이 그룹의 그 총 대주주들이 어떠한 상황을 겪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배구조가 다 됐는지, 네. 아니면 아직까지 뭐 순환출자고리를 끊어야 되고 합병해야 되고 이런 과정의 진행 중인지, 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는 투자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 거의 저는 이런 그룹을 연구할 때는 10년 내지 15년 정도의 그 기업과 그룹의 변화, 그 지분 변화, 이런 걸 추적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 아직 안 된 가장 핵심 부분이 뭔가, 그리고 이거를 이슈할 만큼 예를 들어서 최고 그 대주주가 갈등에서 아프시던가, 아니면 형제 간의 지분이 애매하던가, 그리고 뭔가 사모펀드들이 그거를 공략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미래 성장성의 매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추적해 갖고 그 대상을 찾습니다. 저 대표님이 이번에 만드신 강좌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으로는 DB그룹, 뭐 차바이오텍, 현대차그룹, 롯데, 하나, 코오롱, 녹식자, 두산, 카카오, 삼성그룹이 있고 거기에 맞는 뭐 이슈와 전략들이 있는 건데 그걸 다 여기서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기업을 좀 예시를 가지고 한 발 앞서 세력을 파악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핫한 게 오늘 방송하는 날에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55,000원대를 찍고 오늘 한 2,000원 올랐습니다. 뭐 31일 날 실적을 발표할 텐데 저는 이 삼성전자도 거버넌스로 접근하거든요.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어떠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려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 지금 88,000원에서 55,000원까지 빠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반도체 업황이 어떠니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하잖아요. 저는 접근 방법을 바꿉니다. 주가가 이렇게 낮을 때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뭘 하고 싶을까?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모으는 이유가 거버넌스 게임 할 것 같아요. 지금 사모으고 계신가요? 예, 사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팔아갖고 삼성전자를 가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저는 금융 지주를 마지막으로 만들 것 같아요. 금융 지주. 그러니까 지금 삼성그룹에서는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순환출자고라든지 심지어는 상속세를 12조나 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8.5%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2대주가 삼성물산인데 5% 갖고 있거든요. 이게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없애버리고 삼성물산이 1대주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할 건가 할 때 삼성물산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3% 정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언제 생각했냐면 금년도 2월 6일 날 이재용 회장이 이제 국정문단이나 여러 가지 분식회계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7만 원 했어요. 77만 원. 삼성전자는 거의 7만 8천 원, 8만 원 했어요. 그때 모 방송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올려갖고 선발 죽여갖고 막교환시키는 시나리오를 금융 지주를 만드는지 봐라. 그런데 실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그룹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노리는 구간에서 해외 헤지 펀드들이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적 보고서 내지만 뒤로는 계속 모으고 있는 빅펀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켓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갖고 있는 그 옛날에는 한 24조밖에 안 됐어요. 77만 원대. 근데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가고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32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져서 네.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8%는 29조가 확 내려왔어요. 그럼 다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1일 날 뭐 자사주 소각이니 여러 가지 하지만 조만간에 삼성생명 금융 지주 만들어 갖고 지금 뭔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면 금융 지주나 금융을 뭔가 밑바닥에 뭔가 큰 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금융 전쟁 싸움이고 뭐든지 금융 지주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삼성 화재를 지금 14% 갖고 30%로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막변한 자금을 삼성 화재 사고 금융 지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집중하지 않을까. 거기서 만드는 재원 갖고.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그룹에 무슨 거버넌스가 있느냐 할 때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걸 상황이 나오고 그때 이건 회장의 사망 때 어떤 행위를 했고 이런 투자 역사를 쫙 스토리텔링을 알아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중심을 지키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업황으로 분석하지 마시고 이런 거버넌스로도 한번 접근해 보면 새로운 시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립니다. 삼성에서 금융지주가 나오려면 정부에서도 좀 약간 허용해주고 뭐 그렇게 돼야 되는 분위기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건장하죠. 지금 뭐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지주법상 금융회사가 그 제조업체 갖고 있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하는 추세라고 봅니다. 근데 왜 못했냐? 돈이 어마무시해요. 그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5만 전자 오면서 그 상황이 여건이 성숙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실제로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스트레이트로 팔만 갑니다. 그러니까 금융지주가 만들었다는 얘기는 금융지주를 기반으로 수많은 ETF나 펀드를 해놓고 그 펀드 구조에 기초적인 ETF 만들어 거기다 1등이 삼성전자 그룹주를 계속 사 모을 수 있는 터밭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는 저는 해외 투자가 굉장히 확장될 것 같거든요. 우리 투자자도 지금 서학 투자자들 미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그 투자 10년의 미래를 본다면 지금 금융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뭐 증시 밸류업도 있지만 일단 세계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 시가총액 키우기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에서 삼성그룹도 삼성생명 갖다 여기서 이걸 중심으로 금융지주 만들면 뭐라 그럴까 해외에 투자라는 어떤 편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마 나스닥을 공략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를 보면 이거는 아직 오프 더 레코드인데 그 삼성전자를 10만 전자 만드는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기업 대주주 지분 가치에 대한 탐욕, 뭐 인적 구성, 지배 구조의 변화에서 접근하여 그룹마다 이제 관련된 주가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좀 보여주신다면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들 이 PF, 그러니까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투자, 집단 투자 조합인데 이게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옛날이라면 적은 지분화 갖고 재벌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주주가 정권을 행위하지 않습니까? 총수라고도 그러고 저는 이 경영 참여형 PF가 확장되면서 여기서 MBK라든지 IM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면요. 이제는 대주주들의 그 지배력이 약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들이 어떤 때는 경영 참여형으로 지배 구조를 갖다 해서 어느 그룹에는 오히려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면서 어떤 때는 그걸 쪼개갖고 팔아먹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는 지금같이 재벌들의 여러 가지의 관행이나 일자리 몰아주기나 뭐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선진화 추세로 바뀌면서 해외 투자들 이런 것들이 활성된 다음에 다음 단계는 우리나라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발판을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PF 경영 참여형 펀드가 지금은 노이즈가 많아요. 그룹 총수들은 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들어오나 이게 이기주에 잡던 이거 해외에 팔아먹을 거다 막 하지만 선진화 과정에서는 이 과정이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시장이 이제 진짜 선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들의 공격적 상황이 저는 앞으로 3년간 우리 시장을 지배할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셔야 앞으로 대상, 제2의 고려야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사모펀드가 뭐고 이렇게 운영하는 체제가 뭔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GP하고 그 다음에 SPC 이런 개념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이 GP는 무한 책임 투자, 그러니까 자기 돈도 집어넣으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성공하면 성과급을 어마무시하게 받고 합니다. 근데 실패하면 여기 쪽박 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분석해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그 대상이 자산이 많거나 그 다음에 뭐 핵심 공격이 되거나 사견으로 프리티 우먼 보셨어요? 봤죠? 기호 여인. 예, 기호냐. 줄리아 로버츠. 예. 거기 나온 남자 주인공이 그거잖아요. M&A. 그게 이 GP예요. 그래서 망해가는 조선회사를 사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배 팔고 공작 팔고 맞아요. 이러면서 쪼개서 파는 이러면서 돈 버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금융을 이용해서 쪼개서 파는 그 사냥꾼이다라는 측면도 강하지만 한쪽에서는 이거를 그동안 재벌의 관행이나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스 점을 이런 금융 자본과 연결된 이러한 집단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전환의 국면을 만드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서 우리 10대 재벌들의 체제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저는 SCI 선진국 지수에 제일 빨리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의 시동에서 이제 금년에 이러한 전초 기지로 이러한 M&A 싸움이 지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제가 보더라도 이 기업 약점 요것만 해갖고 이 지금 저평가된 자산이 많습니다. 갖다 해서 장부가로 했는데 지금 시장가로 하면은 어떤 거는 뭐 기업의 가치가 뭐 50이나 더블도 되는 것도 있어요. 일부러 죽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공략하면 갖다 해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익할 거 아니에요. 지금 대주주들 지금 고려하는 연품 갖고 우리 회사도 공격하면 어떡하지? 아주 그냥 자불안석일 겁니다. 그거에 또 준비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백기사도 막 모을 거고 이런 과정이 미리 생각하면서 그 틈새를 노리면 여러분들이 어떨까? 그래서 이러한 그 PF 사모펀드라든지 이러한 자금의 운용 과정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게 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되면서 이때 헤지펀드 투자 전략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해갖고 기업 일단 싸게 주식을 응용한다든지 그래서 차익거래 한다든지 아니면 인수합병 차익거래, 그 다음에 채권을 인수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유무상 증자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또 이벤트 드라이브도 쓰기도 해요. 이런 다양한 전략을 알아야 어떤 전략이 어떻게 이용되나 이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롱숏 전략일 때 어떤 거는 인위적으로 죽이는구나. 죽여요 그냥. 싸게 갖고 올 건 죽여요. 그리고 그 갖고 오기 위해서 올리는 갖다 해서 담보 가치를 키워갖고 올리는 대상이 또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해서 하나그룹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덕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업황도 좋지만 그 담보 가치를 높여갖고 그 담보를 잡고 그 수건인 대우조선의 여성을 하나 오션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그룹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을 찾는 공부를 하자. 그리고 나서 그게 딱 들어왔을 때 이런 공부한 사람은 이게 엔터가 이제 시작인가 보다 하고 타이밍을 잡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주식시장에서 많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알고 있어야지. 저는 3년간을 그 경영 참여형 PF의 머니게임장, 그러니까 이런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들의 전략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을 미리 샘플링 해갖고 먼저 준비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이슈로 주가가 급등나가는지 파악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그럴 때는 일단 프라임 브로커가 모간 스탠리가 될 수 있고 해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미래에셋이나 이런 증권사가 될 수 있습니다. 프라임 브로커가. 그래서 헤지펀드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무구펀드 100억 그러면 각 1구자가 100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참여할 사람도 모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천 원 모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프라임 브로커가 1조를 주든지 2조를 주면서 이자를 해서 머니게임 장사, 그러니까 펀드 자금을 만들어줘요. 그럼 그거 갖고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상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DB그룹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 방송을, DB그룹은 지금 한 달 전에 이미 했는데 그때 시나리오가 DB 대주주들 간의 지분 구성이 간단히 해서 김주기 회장, 명예회장, 김남호 회장, 그 다음에 또 누님 되시는 분, 이게 우위 지분이 없어요. 그런데 요 DB가 지주사예요. 그 DB가 거의 3,000원에서 1,0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들이 노린다면 DB를 노려갖고, 이거를 담보가치 높이게 하면서 DB 하이텍을 누른 다음에, 간단히 해서 인적 분할하든지, 뭐 전환사채를 발행하든지 뭐 해갖고, 이거에 DB 하이텍을 갖고 오는 전략이 한번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전략을 짰더니 벌써 DB는 한 50% 올랐어요. 그런데 이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왜 이런 형태가 나올 건가를 거기도 투자 역사를 보다 보면 다양한 갖다 해서 김남호 회장의 처가댁이 차병원그룹이고 그 다음에 또 김준기 회장, 명예회장이 왜 지금 명예회장이 됐는지 그리고 김남호 회장과 김준기 회장 그러니까 이 갈등 구조가 있는지 항상 그 갈등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분 싸움이 본격화됐을 때는 뭔가 거기에 싸움꾼을 만드는 사모펀드가 공격을 해요. 옛날 DB하이텍 그 강성펀드 들어온 거 기억나세요? 강성펀드가 이 약점을 들어와서 DB하이텍을 5% 이상 사고 신고한 다음에 뭐 경영 정상회의라 막 하다가 55,000원대, 58,000원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싸우다가 대주주가 그걸 65,000원에 사줄 테니까 해서 거래 땅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모펀드들이 다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DB하이텍은 삼성전자라든지 전력받는 업황이 지금 계속 나쁘거든요. 그러면 요때는 이제 DB를 중심으로 또 DB 또 다들 보면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 금융을 또 이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틈새로 DB그룹에서는 이걸 저는 경로 의존성이라든지 어떤 거를 먼저 공략할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DB하이텍부터 그러면 이거 계속 누르는 건데 이 시차가 거꾸로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먼저 의사결정남으로 A부터 먼저 한 다음에 B로 가는, B부터 한 다음에 A로 가면 이거 역사글이에요. 이런 것들도 간단히 얘기해서 헤지펀드 투자 전략이라든지 대주주의 지분액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강성펀드나 다른 펀드 같이 옛날 DB하이텍 공략하듯이 DB를 공략할 만한 애들이 있는지 뭐 등등 이런 걸 추적해갖고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자, 그리고 공시 우리 많이 보는데 수없이 올라오잖아요, 공시는. 거기서 좀 우리가 투자 정보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맥락을 가지고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매도자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현대자동차 매도자의 시각과 일반 투자의 시각이 어느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현대차가 인도 IPO 해갖고 성공해서 4조 막 들어온다 막 해서 현대차가 막 25만 20만 갈 때 일단 호재잖아요. 근데 매도자의 시각으로는 전 25만 20만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매도자의 시각이에요. 무슨 얘기냐? 현대차는 궁극적으로 정의선 회장님이 정봉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그 지분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그거를 내 담보 가치를 높여갖고 지분을 갖고 와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거든요. 이 순환 투자를 할 때 현대차가 막 할 때 이거 너무 급등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그때가 기아는 한 11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한 26만 원이었어요. 매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 시각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합리적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주주 입장에서 지금 상태에서 이게 나가 갖고 와야 되는데 너무 급등해버리면 그거를 갖고 오는 돈이 예를 들어서 5조 들어올 게 7조 들어가고 10조 들어가면 그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접근해 본다면 이 흐름의 공시를 읽는데도 이게 꼭 이 재료가 기업의 실적 부분에 플러스를 주는 부분보다 이 대주주 입장에서 이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는 더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뭔가 모멘텀 플레이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눌러갖고 담보가치 조절을 할 건지 저는 그래서 현대차 기아를 팔아라 했는데 이제 현대차는 21만 원, 22만 원, 기아는 9만 원이면 이제 하단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주기도 않고 완전히 올려가 박스만 만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 현대 모비스만 올렸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라. 그럼 저는 이 현장에 갖고 이게 두 개 합칠래나? 현대모비스랑 글로비스요? 예. 합치고 쪼개고 해갖고 기아나 현대차를 갖고 오는 어떤 제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개인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지분 구조를 딱 보는 거예요. 정몽구 회장님이 개인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상속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는 하늘의 뜻이니까 언제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관련된 거는 개인적으로 20% 갖고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 비상장된 거는 11% 갖고 있고 그러면 이걸 또 구주 매출로 상장시킬 건가? 아니면 현대건설하고 뭔가 합병할 건가? 아니면 현대오토 에버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늘 나는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또 자율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 상황에 핵심 기업을 만들어 갖고 그 현대오토가 개인 7%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또 지분가치 담보가치를 높이는 게임 할 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시사항에서 개인 지분들 정몽구 회장과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님이 갖고 있는 지분 구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런 순환 출자 구조로 이걸 어디를 끊어야 돈이 적게 드나. 지금 보시면 이거 끊어야 됩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배하고 현대차가 기아 지배하고 기아가 현대제철 지배하고 현대제철이 다시 현대모비스 지배해요. 이거 어디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끊는 작업에서는 단 여기를 끊을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요 집을 끊어놓고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기아 이렇게 수직 계열하면 이거는 또 순환 출자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요거 담보 가치를 높이는 가운데 현대모비스, 현대 이 작업이 들어가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구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공시를 볼 때 이 기업의 실적이나 뭐 여러 가지보다 대주주 입장에서 이 지분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그리고 이게 지금 호재인가 악재인가? 오히려 저는 공시 때 이거 기억나세요? 현대 정의선 회장님이 부회장에서 회장님으로 딱 될 때 그때 자동차주가 막 올랐거든요. 그럴 때 저는 매도하라고 그때도 매도하라고 했어요. 왜? 아버님의 그림자 지우기에 빅베스를 할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때 그 세타 엔진 그 1조 얼마를 손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매도자 대주주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대주주의 지분 구조나 거버넌스로 접근하는 게 항상 전체적으로 뒤통수 안 당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읽어내는데 어떤 큰 직관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관을 얻으려면 정의선 회장님을 빙의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정의선 회장님이 지금 타이밍에 뭘 우선순위라고. 저는 소프트뱅크한테 받은 이거를 이게 옵션 조항이 있어요. 내년까지 나스닥에 상장시켜야 돼요. 옛날 삼성그룹과 하나그룹에 빅딜이 있었죠. 삼성 테크인 받아오고 삼성 종합화학 받아오고 그 삼성 테크인이 하나 에로스페이스입니다. 맞아요. 네, 저렇게 키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정의선 회장님이 소프트뱅크 개인 돈으로도 20% 넣었어요. 현대글로비스가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분 구조를 먼저 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담보 가치 높아갖고 뭘 갖고 올 건가. 지금 정의선 회장님은 분명합니다. 현대차 기아 갖고 와야 돼. 아니면 현대모비스를 갖고 오든지. 그러니까 요 작업을 여러분들이 그 투자 역사나 공시나 지배구조나 그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그거를 먼저 머릿속에 아주 수치로 딱 익히고 있어야 어떤 뉴스 나올 때 흔들리죠. 이거는 일부러 죽여놓고 주가를 싸게 만든 다음에 다른 작업을 하는 거나 이게 롱숏 전략이나 전화사채 전략이나 유무상증자 전략이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하는 질문으로 사모펀드 실전 전략 따라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래서 사모펀드의 그 CIO라고 하는 GP들이 어디 약점을 공략하거나 핵심을 어디를 누를 건가 이거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 역사나 이런 걸 공부하고 어디를 공략할 건가 우선순위 A부터 건드려야지 B부터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거를 이번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강좌를 보시는 청중들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 걸까요? 돈 버는 거죠, 뭐. 간단하게. 지금 앞으로 시대적 흐름이 제2의 고려한 찾기인데 이 대상에서 우선순위로 자금을 베팅하면 이게 한 3년에서 5년 다 나올 거로 예측합니다. 건드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한번 웬만한 것들은 뭐 이게 20% 30%가 아니라 거의 100% 200% 게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분 싸움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고려아연도 4, 50만 원짜리가 저 140만 원짜리 가는 그 싸움이 무서운 거거든요. 옛날 한진칼 싸움, 뭐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싸움, 한국타이어 싸움 다 보시면 2대 3대째 그게 사단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지분 구조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투자를 이건 매크로 안 봐도 돼요. 네. 지분 싸움이니까. 네. 우리가 매크로 분석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지분의 싸움과 연결된 핵심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머니게임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미리 확보해 놓는다면 이게 징후가 있어요. 어떤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뭔가 악재를 터뜨려서 주가를 급락시켜. 이런 징후 나올 때 그거를 기업 차원보다는 이게 벌써 준비 과정이 나오는구나. 이런 거를 감을 잡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조절하는데 뭔가 직관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고려한 영풍과 같은 지배 구조의 지분 싸움이 아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나올 거의 대상을 선별화시켜서 그걸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그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이 강좌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 그 대상에 확률적으로 10개 그룹을 먼저 선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징후가 나오면 거기에 핵심 대상을 공격해 갖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수익을 얻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이제 증권사의 추천주가 있어서 하나증권에서 SK하이닉스랑 하나금융지주랑 크래프톤을 추천했단 말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추천한 이유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수요 약화 우려가 해소됐다는 평가, 연내 D램 수요 전망치가 상향, 가격 상승폭, 추정치도 웃더라, 업황 겸조한도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달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꼽히더라고요. SK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나요? 매도? 매도. 네. 왜요? 제가 이 SK하이닉스는 15만 원부터 레스걸 불러갖고 19만 원, 20만 원에 미리 팔아라라는 전략을 세워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는 위치가 여러분들 저점 위치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어느 정도 애매한 수준에서 이제 상승 각도가 형성되고 뭔가 갔다 해서 저는 이렇게 증권사 제가 거의 뭐 40년 가까이 보면서 리포트 나올 때 저는 셀을 주로 많이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뭐 시장에서 뭐 각광을 받거나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하잖아요. 저는 SK하이닉스는 언제 하냐? 17만 5천 원, 18만 원 오면 해요. 그거 안 하면 이거 매력 없어요. 20만 원에서 10%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만 원은 가능해요. 그거 10% 오르고 20만 원대는 안 할래요. 그러하느니 오히려 한미반도체라든지 HPSP라든지 아니면 CXL 부분에서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부품 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위치는 저는 셀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 조건에서 삼성전자가 막 7만 원 갈 때 이건 분명히 COC 걸릴 것 같거든요. 그때 사자고요. 그런 롱샷 전략으로 대응하지 SK하이닉스 20만 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금융지주는 3, 4분기 결산 후에 자사주 매입 추가 실시가 기대되고 경쟁사들과 견줄만한 총주주 환원율 상승이 기대된다 전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금융주들이 지금 금년도에 대부분 금융주 투자하신 분이 상당히 지수 소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지수도 보시면 지금 상단에 와 있어요. 그러면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금융 지주도 셀. 예. 요것도 저는 10%에서 15% 빠지면 들어가는 트레이딩 감각만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크래프톤도 보면 4, 4분기부터 출시 예정인 신작들이 가시화되며 지식재산가 IP 집중에 대한 우려 일부가 해소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34만 원대에서 40만 원 벌어보고 지금 40만 원 이상 간다 하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30만 원 초입이나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미 바닥에서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 왜 올랐는지를 시장은 떠드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게. 뭐 중국 에너지가 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확산 국면이 나오든지. 그래서 오히려 크래프터 하느니 저는 이쪽에서 뭔가 그 데이터 센터나 메타 쪽에서 뭔가 박살난 것 중에 뭔가 이제 새로운 에너지 줄 수 있는 마치 크래프톤이 15만 원, 20만 원대 위치에 있는 거와 비슷한 것들. 뭐 덱스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거 올라가는 것들 이거 하느니 더존 비지온이 났고 뭐 다우 데이터가 났고 뭐 이러한 클라우딩 서비스 관련된 종목을 하지. 저는 은행주나 게임주나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전업 투자가라든지 좀 트레이딩이 좀 있는 분들 데일리 매매, 2, 3일치기, 수익 매매 이런 것들은 가능해도 뭔가 추세 매매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농신과 SK텔레콤과 삼성생명 추천했는데 농신 같은 경우 국내 사업은 원재료 재계약을 통해 원가 부담이 해소되고 있고 수출은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유럽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건 매수. 바닥도 52주 최저가입니다. 그러니까 55만 원대 하면 안 되지만 지금 35만 원에서 32만 원은 주가가 역발성 전략으로 하는데 우선순위는 이것보다 불당면이 더 그동안 K푸드 요새 K푸드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그 가타에서 IPO 그 고모 들어간 더본 백종원 요게 11월 6일인가 상장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또 흑백요리사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삼양식품, 농심, 그 다음에 그 오뚜기, 뭐 이런 종목들이 10%, 15% 뛰기는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본이 저는 그 유동 물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K푸드 다시 확산시키지는 않겠지만, 단타 트레이딩을 할 만한 위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농심, 오케이. 그런데 이거보다는 간단히 얘기해서 삼양식품을 6하면 농심은 4. 요거는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거든요. 더 뺐다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를 두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SK텔레콤과 삼성생명을 추천한 게 대외 불확실성, 지수 변동성이 높아 통신 등의 배당주 투자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요. 자본시장법 개정안 확정 시 밸류업 공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생명도 내년 6월에 밸류업 지수 편입이 유력시 된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생명은 10만 원대 단기에 숏 매도. 그런데 제가 이거를 7, 8만 원대 노래 불렀던 종목이거든요. 삼성 금융 지주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이 나오는데 이거 10만 원만 가면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밑으로 2만 원, 위로 2만 원의 박스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가 진짜 빅딜 매각이 되는지 그러면 이제 새로운 환경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원대에서는 반은 매도한다. 근데 그거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10% 정도 빠지면 다시 사자. 그러면서 이것도 거버넌스 게임으로 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SK텔레콤은요? 이거는 매수. KT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SK텔레콤도 이제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통신주가 뭔가 새로운 이제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봅니다. 뭐 배당 투자 뭐 여러 가지보다 우주항공과 5G에서 6G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랑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그 부가적인 뭐 서비스가 이제 또 통신주를 기반으로 깔고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은 매수해서 롱으로 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자, 밸류업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금융주가 올해 사실 특히 많은 수혜를 받고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는 어떤 섹터를 좀 모르고 그리고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국 증시 정말 이제 좀 바뀔까요? 바뀐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3천을 넘는 게 이 밸류업과 아까 그 헤지펀드들의 경영 참여형 지분 이게 원동력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엑셀로 이게 기준일이 9월 24일입니다. 밸류업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날. 그래서 엑셀로 이 그 밸류업 100종목을 매일 돌려봅니다. 그래서 9월 24일 기준일 대비 플러스 난 것들을 먼저 찾아봐요. 그러면 이스페타시스가 10% 올랐습니다. 그 다음이 파크 시스템이 11% 올랐어요. 전 이런 것들이 먼저 시동을 건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밸류업 관련된 ETF가 형성된다고 그러지만 아직 안 됐어요. 마치 문재인 대통령 때 BBIG 보는 것 같아요. BBIG.
네, 오래간만에 들어보시죠. 아,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네. 이게 이제 펀드가 생기고 자금 조성되면 이거 순서대로 살 겁니다. 그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텐데 저는 벌써 발동이 그리고 넥스티는 벌써 40%나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도 위치에 와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 기술 쪽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짜 아직도 움직인 게 없어요. 현대차, 기아, 코에이, SL, 자동차 부품, 골프전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아나 현대차가 마이너스 10에서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단 들어온 것 같고 당분간 펀드가 나오기 전에 기아는 9만 원, 11만 원 박스, 현대차는 22만 원, 26만 원 박스. 이렇게 해서 박스가 벗어나려면 삼성전자가 새로운 7만 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융은 빨간색들이 많아요. 9월 24일 기준으로 이게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라 금융주는 금년 연초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9월 24일 기준으로도 이 금융주들이 그나마 메리츠 금융주가 최고예요. 메리츠 금융지주. 이 메리츠 금융지주는 2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옛날 춘천 레고랜드라든지 롯데지주 가장 많이 부동산 PF로 많이 물린 게 메리츠예요. 네. 그런데 메리츠가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공격적 전략을 세웠어요. 여기서 부채를 청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돈을 더 펀드를 만들어 갖고 롯데하고 합성 펀드 1조 만들어서 롯데에다 빌려준 거예요. 이자 높게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익이 엄청나니까 이게 먼저 선도주로 급등한 거라 봅니다. 이거를 하나금융지주, 신한 뭐 다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나 이제 지주는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각이냐면 이걸 보험으로 좀 바꿔봅니다. 뭐 삼성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DB 화재보험 네. 화재들로 조금 이동하면 위치가 매력적인 게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생명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밸류업에서 이제는 은행에서 보험 화재로 좀 바꿔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새 엔터들도 꿈틀꿈틀해요. 엔터들도. 이 밸류업 쪽에서 엔터도 뭔가 좀 꿈틀꿈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9월 24일 기준일 기준으로 뭔가 하단에서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뭔가 증가하는 것들을 매일 샘플링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타이밍 잡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ETF가 생기려면 아직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선별화시켜서 여기서 초보자들은 여기서 종목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략을 엑셀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LG전자나 SK텔레콤도 밸류업에 합류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LG전자는 저는 적극적인 매수, 9만 원대는 매수인데 네. 이것도 박스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새 LG그룹도 여러분들 헤지펀드의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름은 안 되고 LG그룹의 회장님의 사위 윤 씨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거기에 노이즈들 여러 가지의 이런 부분들이 LG그룹 관련돼 갖고 이 현장 바닥에서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추세로 가기보다는 그냥 트레이딩하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11만 원대 리포트 좋은 얘기 나오지만 계속 때려 먹잖아요. 대신 9만 원은 하단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거 9만 원대 사서 11만 원대 파는 전략으로는 오케이인데 추세로 가는 건 아직까지 no. 그리고 이 LG 그룹 주가들도 보시면 대부분들 엔솔을 제외하고는요. 여기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 상단에 엔솔이 있고 그러니까 이 엔솔도 보세요. 32만 원, 34만 원 여기는 하단의 매수죠. 네. 근데 얘는 또 42만 원과 43만 원 가면 계속 패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42만 원, 44만 원대 트럼프 대통령 되면 보조금을 어떻게 하나 이런 테슬라 상황 이런 것들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32만 원 올 것 같지는 않고요. 37, 8만 원 정도는 매수. 근데 이거는 가성비가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LG 그룹에서 하단에 있는 게 LG 전자하고 LG 이노텍입니다. 주가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7, 18만 원에서 한 23, 4만 원까지는 또 6개월 코스로 떨어진 거의 반 정도라든지 뭔가 이쪽에서도 뭔가 LG 이노텍과 연결돼서 우리나라 스마트폰이나 애플 연결해서 뭔가 모멘텀이 나올 것 같아서 트레이딩으로는 오히려
LG전자, LG이노텍을 권하고 엔솔은 여기가 딱 보면 롱숏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롱숏 전략으로 권해드리고 싶네요. SK텔레콤. SK텔레콤은 저는 KT와 같이 매수 전략입니다. 뭔가 이제 통신주가 2027년까지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그래서 그동안 KT나 SK텔레콤 매매하신 분은 아주 치떨리셨을 텐데 이제는 좀 장기 추세로 매수해서 갖고 간다. 이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키움증권에서 현대모비스, HD 한국조선해양, 서진시스템을 추천했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협업과 주주 환원으로 인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와 같이 EMA 글로벌 동맹이 구체화돼 갈수록 전동화 부문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그 업황으로 보면은 롱으로 보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26만 원에서 현대글로비스와 거버넌스 하면은 단기 고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은 매도 전략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한 3개월 정도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현대모비스 반판 거는 현대오토에버로 이동해갖고 조금 3개월 동안에 여기 수위 조절을 좀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체크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26만 원, 27만 원의 저항이를 지지가 되면서 30만 원을 뚫는다면 이거는 진짜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 확인하는데 금년은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모비스는 여기 21만 원, 22만 원대 적극적 이렇게 다중바닥 패턴 나올 때 이럴 때 권했는데 지금은 뭔가 차익 실현 매물과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쪼개고 합치는데 사용하면 이거는 현 단가에서 누르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요거 반팔하고 현대차나 기아로 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전략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 안정적인 매출과 수주 확대가 부각된다고 하네요. 근데 HD 한국조선해양은 지금 보시면 상단에 위치해 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얘도 은행주 같이 어마무시하게 급등한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는 가성비 없습니다. 그냥 17만 원, 16만 원 사이에 오면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지금 20만 원대 이상에서는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조선 기자재나 조선주에서 오히려 하나오션.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전쟁의 양상이 군함과 잠수함의 배치 상황, 그리고 내년도 3월이 이제 중국의 전인대 정협하면서 지금 또 하나의 전쟁 노이즈나 불확실성을 일으킨다 그러면 대만 해협이 있거든요. 대만 해협. 그래서 일부 그 사모펀드 해지 전략에서는 이제 TSMC 쇼치고 삼성전자 롱으로 바꾸는 큰 전략을 얘기하는 해외 제가 아는 해지펀드 CIO가 있고 그 전략이 또 맞나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이게 잠수함 옛날 대우조선해양 아닙니까?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만 해협에서 충돌한다면 거기에는 구축함이나 잠수함 배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함의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미국이 정보 관계 때문에 보안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하나오션에다 맡기지 딴 데를 안 맡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오션이 지금 위치는 오히려 대우조선 HD 한국조선해양보다 위치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HD 한국조선해양 매도, 하나오션 매수 이렇게 요 자체 내에서도 롱숏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서진 시스템인데요. 에너지 저장력 ESS 장비 부문에서 대규모 양산 경험을 가지고 있어 설비 내재화 등을 통해 높은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네. 고객사 및 목표 시장 확대를 통해 높은 실적 성장세를 시연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업황은 롱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관련된 게 한중 NCS라든지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얘도 지금 하단 상단에 박스예요. 하단이 22,000원, 상단이 3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인데 이거 목표 수익률 그렇게 크게 잡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한 10에서 20%?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를 전고체라든지 전 삼성 SDI한테 물어볼래요. 지금 보시면 삼성 SDI가 요번에 38만 원을 고점으로 지금 32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오늘 급등 전략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38만 원, 40만 원 상단, 32만 하단에 오히려 서진 시스템보다 삼성 SDI가 수익률 게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서진 시스템은 삼성 SDI 6이나 7 하면 3, 4를
보조로 하는 전략. 아니면 거기다 한중 NCS를 넣어도 좋습니다. 그런 트레이딩 감각으로 권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올해 K뷰티랑 K푸드가 놀라운 실적 보여줬고, 이제 오른 종목도 많았잖아요. 그 요인은 뭐고, 2025년 어떻게 보세요? 한 회오리가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디프리 파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디프리. 디프리 파동에서는 비만 치료제의 유통 관련된 블루엠텍,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K푸드에서는 불당면 삼양식품이나 그 다음에 농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본 상장 때 전후한 단타 이런 전략이지 옛날같이 뭐 K뷰티, K푸드 이런 거보다는 아까 얘기한 K원전, K방산, K재건, K위성 이런 게 더 2025년도는 여전히 전쟁과 갈등과 남북 간의 대리전 이런 양상이 더 확대되니까 원달러가 급등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관련돼 갖고 어떤 압축되는 섹터가 나와야지 이 K뷰티, K푸드는 이거 보시면 클래시스 한번 보세요. K뷰티를 제일 먼저 선도한 것들인데 이거 진짜 벌써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도 전략, CNC 엔터 이거 보세요. 벌써 부러졌어요. 일단 이건 7, 8월에 끝난 것 같아요. 7, 8월 때만 일어나면 뭐 간단히 얘기해서 뭐 인벤트질의 CNC 엔터 그 다음에 VT는 제일 잘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런데 VT도 3만 원 깨면 무조건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2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급등하고 나서 이게 조종 파동으로 가는 모양들이에요. 다.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고 실적은 괜찮아지는데 눈높이가 너무 높아지면서 뭔가 오를 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이미 부러졌고요. 그러니까 뷰티는 벌써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디프리 파동은 있을지언정 시장은 주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뷰티보다는 또 푸드가 날 것 같아요. 대신 그거는 더본 상장 때를 이용한 단타 트레이딩 그 정도로만 접근하고 싶지 추세는 금년도 뭐라 그럴까요? 한 게임 끝났다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최근에 중국 증시가 급등했잖아요. 급등한 이유랑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저는 금융전쟁에서 지금 중국 정부도 주시장을 무시했다가 이제 주식 시장을 통한 가치 높이기 거기도 밸류업 이 게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중국 ETF나 중국 관련주가 굉장히 급등했는데 이 항생 차이나를 보시면 5천에서 8천까지 갔다가 이제 7천은 지지하고 나서 이제는 9천과 만 가는 시대가 저는 N자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홍콩 H입니다. 그 다음에 상해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3,600이 저항이었거든요. 2,700 하단 3,700 그러니까 딱 1,000포인트에서 3,000만 안 깨면 다시 N자가 나오는데 4,000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또 본토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럼 홍콩 쪽을 먼저 연결해서 본토로 가거나 홍콩 H에 상장되어 있는 거를 관점을 보시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심천이나 홍콩 H 시장과 연결된 그 ETF나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하시는 게 뭐 홍콩 항생, 뭐 심천 이런 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오케이인데 본토는 아직은 시차가 좀 있는 것 같고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TSMC는 쇼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년도에 대만을 뭔가 뭐 이게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봉쇄 전략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트럼프가 또 반도체 여러 가지의 또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관세라든지 이런 걸 건드릴 거니까 여기에 연결돼서 그동안 월봉으로 최대 상승했던 게 쇼 걸린 것 같고 그 쇼 걸린 거에 밑에 삼성전자가 롱 걸리냐 이거는 EM ETF 갖고 추적을 하시면 어떻겠나 여러분들 EM ETF가 요 그램입니다. EM ETF. EM ETF의 1등이 뭐냐면 TSMC예요. 2등이 텐센트예요. 3등이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거기서 수위 조절을 하는 그런 게임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중국 관련된 종목은 트레이딩 감각과 홍콩과 그 다음에 항생 쪽, 테크 쪽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그리고 2025년 유막 섹터는 어디가 어떤 주식 사야 될까요? 그래서 K원전, K방산, K재건 이런 쪽에서 못 올라간 거 그리고 금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상승률 상위 종목들 제외하기. 여기 한번 보세요. 코스피 200 중에서 1월 2일 기준으로 현대 일렉트로닉 300% 올랐습니다. 지금 이걸 왜 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80%, 현대로템을 왜 6만 원대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하면 2만 원대는 안 하고 3만 원대 안 하고. 그러니까 현대로템, 삼양식품, 두산, 유한양행, LS일렉트릭, LG넥슨, KB금융, 풍산, 저는 이 종목들 다 제외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시장을 선도한 것들이거든요.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갑자기 고점에서 관리가 들어갈 테니까 한 15에서 20% 빠지면 뒤풀이 파동.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게 작전들이 많아요. 보면 K푸드나 그러니까 질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또 바이오들이 막 나오고요. 뭐 알토젠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게 보시면 실리콘2. 근데 벌써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이닉, 피노, 실리콘2, 알테오젠, 테크잉, S바이오메딕. 저는 이런 종목들 안 하겠습니다. 다 100%에서 5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도 이제 뭐 고리아연이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 이런 것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찾냐? 포스코 DX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포스코 DX가 ICT 아닙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산업, 자동화,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급락한 종목들 중에서는 포스코 DX라든지 저는 금양은 안 하는 매매 대상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빠진 것 중에 포스코 DX,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 권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저는 아까 K방산 이런 것들에서 찾아내지고 많이 빠졌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들 실적 단위는 내년 3월 달에 그 적정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빠진 것 중에서는 딱 2개. 두산그룹의 두산 로보틱스하고 포스코 DX 이렇게 선별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황으로는 저는 아까 자원개발. 예. 자원개발에서는 한국가스공사, GS글로벌, 현대코퍼레이션 자원개발. 그 다음에 우주항공에서는 이노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가 코오롱그룹 거버넌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분참. 요것도 우리가 코오롱그룹 공부할 때 이노페이스가 왜 연결되어 있나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노페이스. 이런 것들 체크를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 데모, SG, 그 다음에 현대 에버타임. 좀 후발주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고 방위산업줄 중에서도 먼저 간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G 넥스원보다는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까 휴니드 그 다음에 또 퍼스텍 이런 종목들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좀 중소형주들 중에서 뭔가 순환 게임이 있는 거 그리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거 이런 것들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애매한 업종이나 PR 업종은요? 애매한 업종이나 PR 업종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급등한 거와 그 다음에 지금 일각에서는 요 사모펀드 중에 내년 3월 달에 갑자기 그 거래 정지 당할 위험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5년 연속 적자거나 그걸 빠져나기 위해서 약간 좀 그 선수 집단의 머니 게임들이 있는 게 코스닥에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스닥 급등주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고 연속 5년 적자거나 뭔가 그 감사 보고서상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그냥 급등해도 안 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그게 피해야 될 종목들입니다. 제가 금양 피해야 된다 하듯이 그런 것들 다 피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 연준에서 9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했잖아요.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한번 했었고요. 투자 방법은 달라져야 될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 수주해주는 어떤 것들이 좀 될까요? 저는 이제 금리 영향력이 적어질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추가를 못할 것 같고요. 지금 뭐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다음에 저는 또 어떤 논리가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제 파월 이후에 세상을 또 미리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금리 변수보다는 물가와 경기 침체가 진짜 되나 이걸 들여다보는 게 더 나을 거서 오히려 고용 지표를 계속 추적하는 게 낫고 금리보다는 그리고 이미 금리로 해갖고 벌써 바이오주 게임은 많이 시장에서 노출된 것 같아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시가상위 종목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파마리서치, 실리콘2.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52주 최저가, 최고가를 4등분했을 때 고가 부근에 있는 거, 저점에서 뭐 400%, 170%, 180% 이렇게 올라간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바닥과 25% 등선에 있는데 거래량 늘어나면서 새로운 모멘텀 있는 걸로 하자. 이거를 시가상위 간단히 얘기해서
22 종목에서 찾기 게임할 때. 지금 이게 코스닥 상위 20개 종목인가요? 예, 코스닥 상위 20개. 현재 그럼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도 한번 분석해 주신다면요? 일단 시가상위 종목들은 박스 매매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저는 이것도 엑셀로 삼성전자라면 52주 저가가 55,000원, 고가가 88,000원. 그러면 그 고가 저가의 중심값이 72,000원. 이걸 6개월 코스로 여기 오면 팔 겁니다. 그리고 저가 대비 10% 이상 안 올라간 거. 그러면 삼성전자는 하는데 SK하이닉스는 20만 원대를 왜 안 하냐? 이게 75%, 이게 여기서 20만 원대에서 21만 원에 24만 원 가는 세상은 아직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엔비디아가 140불이 지지가 되고 160불, 170불 막 가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분기 2번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삼바도 보시면 지금 고가대에 있어요. 100만 원과 111만 원. 그래서 90만 원이나 요거 깨면 하랍니다. 요렇게. 그래서 52주 최고가와 최저가 중에서 상단에 있는 거는 빼고,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면 10% 이내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나오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나와요. 그 다음이 기아 나와요. 그 다음이 포스코 홀딩스 나와요. 오히려 이런 것들 합니다. 하단에 있는 거. 그러면서 요거 고가 저가의 반 가격이 오면 무조건 때립니다. 그런 전략을 시가상위 30개 종목에서 상단 하단 잡고 대응을 해보시어서 10%의 이내에 그러니까 LG전자 하자는 게 이게 LG전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가상위 종목들이 고가권에 예를 들어서 75% 능선가 최고가에 있는 거는 트레이딩하거나 매도하고 나오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알테오젠이 400%, 리가켄베어가 170%, 파마리서치가 160%, 실리콘투가 300%입니다. 옆에도 안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자리 숫자, 에코프로. 그래서 제가 75,000원, 77,000원 오면 에코프로 사서 9만 원만 와도 때립니다. 요 한 자리 숫자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골라서 역발상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로 여러분들이 굴리다 보면 상단 하단에 박스가 형성이 되는 걸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삼성전자 7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때까지. 네. 그러면 이런 시차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또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시작하면 경기 침체 온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50bp나 내렸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안 온다에 배팅하겠습니다. 지금 샤메 법칙 얘기하고 네. 여러 가지 법칙이 이제 매크로 박사님들이 주로 얘기하는데 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전쟁은 여러분들 보시면 경제 성장률을 키웁니다. 그 전쟁하는 나라만 망하지. 재건하고 이런 거. 예, 주변에 우리나라 전쟁 때 가장 혜택 받은 게 뭡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전쟁에 병참기지하면서 활성화돼 갖고 지금의 일본이 전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저는 아까 고용 지표하고 환율로 주로 봅니다. 환율로. 저는 1,450원까지는 간다고 봐요. 1,400원. 그리고 일본 자민당이 지금 대표하면서 엔도 155엔이나 160엔까지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논리냐면 수출주, 갔다 해서 자동차, 그리고 이 북한이 계속 저는 파병의 규모를 확대시킬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은 살기 위해서 파병하는 것 같거든요. 말로는 한 사람당 300에서 500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저 국가가 얼마나 갖고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30%를 참여하는 분한테 줘도 그 에너지가 어마무시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쟁이 침체를 역설적으로 막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애플이랑 엔비디아 별로 안 좋게 보신다고 했고, 테슬라는 굉장히 좋게 보신다 했는데, M7이 뭐, 사실 그 외에도 메타도 있고, MS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잖아요. 거기도 별로 좋게 안 봅니다. 가장 좋게 보는 건 딱 테슬라 하나. 테슬라 하나만. M7이 이제 네. 차별화될 것 같고, 네. 그 M7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뭔가 전력 소비용으로 뭔가 데이터 센터 하기 위해서 그 혜택이 소형 원전주로 오클로나 또 뉴스케일이 받은 것 같고, 그 자체로는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레이딩 하거나, 엔비디아는 140불대에서는 저는 매도, 120% 오면 다시 매수, 트레이딩 한가. 애플도
뭔가 새로운 그 애플카 하겠다면 하겠습니다. 애플카 근데 안 하기로 안 했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새로운 동력이 없네. 새로운 동력 없어요. 갖다 얘기해서 뭐 음원을 많이 팔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자기네들 그거 해봤자 별로일 것 같고, 새로운 뭔가 전환점이 애플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변 이게 투자하는 기업들이나 M&A 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로 좀 보려고 그래요. 테슬라만 이게 지금 이게 가장 강력한 사인을 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점을 돌파해서 요 한 종목만 M7에서는 테슬라만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제일 인기 끌었던 게 미국에서 AI 반도체 테마였는데, 그게 이제 테슬라 말고는 전반적으로는 다 꺾이고 주도주도 이제 바뀌는 건가요? 예, 주도도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름 그 TSD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테라 데이터 센터인가? 그 기업을 좀 들여다보시고요. 우리나라는 더전비전이라든지 KT라든지 그 클라우딩 컴퓨터 이런 데이터 센터. 그럼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뭐 케이블 깔고 그다음에 또 뭔가 그 거기에 대한 구리 전력선 그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저는 오히려 클라우드 센터라든지 LS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전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파생으로 해갖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떻겠나. 예, 이렇게 단순화시켜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내년에 한국 경제 안 좋다는 전망 계속 들리더라고요. 경제가 안 좋은데 내년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 괜찮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제 미국을 선별해서 위험할 것 같고요. 유럽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오히려 다들 안 좋다고는 한국 쪽을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종목 압축화 전략, 빈집털이 된 종목. 그래서 뭐 K방산이라든지 재건, 인공위성 이런 데 집중하기 싶고요. 그 다음에 편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를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7만 전자 넘을 때까지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한전기술이라든지 그 한전과 연결된 정부가 정책적으로 뭔가 방향성을 주는 거. 여기서 이제 저는 큰 그림 보면 2027년 대선 싸움이 2025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면 대선 주자 연결돼서 저는 철도 지하화 이 정책은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하할 때는 시멘트하고 뭐 특수건설, 동아지질, 뭐 다원시스 이런 중소형주들이 이제 그동안 다 급락해서 빈집털이 된 종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압축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게 저는 어떻겠나 이렇게 일단은 내년 3월까지는 그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그리고 지수는 저는 안 나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 점검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현금 5천만 정도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서 투자하면 좋을까요? 저는 2천만 원은 현금 갖고 있고요. 사업 투자는 3천만 원 그냥 테슬라만 집중하겠고요. 우리나라로 할 거면 1,000만 원만 현금 갖고 있고요. 4천만 원을 아까 섹터별로 한 섹터씩 대장주로 뭐 방산, 뭐 철도, 그다음에 원전 이런 것 중에 안 올라간 거를 4가지 종목 해갖고 거기에서 수익 난 거는 이익금은 삼성전자하고 수익금은 종목 팔아서 아직 안 간 걸로 계속 순환시키는 전략으로, 그리고 1,000만 원은 내가 산 게 타임을 놓쳐갖고 30% 갑자기 퉁 빠졌을 때 그거를 추가 투입하는 자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을 보시고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4개 섹터에 하나씩 1,000만원씩. 근데 왜 삼성전자는 한 개 섹터를 담당하지 않나요? 한 개 섹터를 하시려면 그냥 3천만 원 삼성전자만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데 그거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무거우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적립식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월 단위 적립식 1,000만 원씩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데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테마 그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을 4개 섹터로 4개 종목 해갖고 4천만 원 투자해서 돌리고 거기서 성공하는 수익금을 삼성전자가 하는 그런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남은 11월, 12월 투자 포인트에 눈여겨봐야 될 변수 좀 찝어주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을 좀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황당무계하겠지만 매크로 좀 쳐다보지 말자. 금리라든지 공포를 주는 것들을 제외시키고 보자. 거기에서도 에너지가 살아있는 우상향 종목들이 뭔가. 그 사이에는 K푸드가 2024년 진짜 잔인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데이터 보시면 100%에서 500% 종목들, 게임 머니 종목들이 부지기수로 나왔습니다. 그 타임을 내가 거기에 실지 못했을 뿐이고, 또 잘못해서 역사의클에 바닥에 한 거라는 게 고가에 사갖고 순시가 급락돼 토해내는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2024년이 굉장히 힘든 장이었으니까
지금 연말이나 내년도 상반기까지 똑같은 패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수 보지 말고 매크로 보지 말고 지금 이미 급등한 거 쳐다보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정부 정책 방향성이나 아니면 거버넌스 게임이 들어오는 것들로 종목 게임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2024년에 2차 전지가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다고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찍고 약간 반등한 모습 정도의 느낌인데 내년은 2차 전지 좀 더 좋아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실적 단위 뒷받침 안 돼갖고 아까 삼성 SE 전고치 그나마 좋은데 32만 원, 38만 원, 에코프로 7만 5천 원, 9만 5천 원. 그냥 박스로 보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일 때 보조금 폐지하나 미중 간의 그 관세 이분이 어떻게 되나 대충 3월에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트레이딩만 하겠습니다. 근데 금리나 수혜주의자 올해 또 괜찮은 것들 섹터였던 제약바이오는 내년에 코멘트를 안 하시네요? 한 게임 끝난 것 같아요. K푸드 같이.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약간 AI 의료하고 합친 거. 그러니까 AI 헬스케어라든지 AI 간단히해서 의료 쪽에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DNA 개발과 이런 것들 중에 안 올라간 것들. 요새 그쪽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합쳐진 헬스케어. 이것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굉장히 좀 많이 쉬었던 인터넷과 엔터테인먼트 섹터는요? 그것도 트레이딩. 그냥 시장을 주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브가 됐던 JYP가 엔터 됐던 SM이 됐던 요 50일 최저가에서 한 30% 올라가면 땡? 그걸 추세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2025년 추세로 갈 섹터는 키워드 한번 딱 정리 다시 하면 K방산, 재건, 원전, 철도, 그 다음에 우주항공. 거기서 선도주 급등한 거 제외하고 수급 들어오는 중소형주에서 뭔가 아까 얘기한 거버넌스 게임이 있든 아니면 정부 정책에서 뭔가 선도주 게임이 나오든 아니면 요새 원전의 G2파워가 단기간에 그렇게 나빴던 게 급등하거든요. 미국과 발로 들어가서 끌개를 만들어주는 이벤트가 나오는 이런 종목도 갖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강좌를 하나 오픈하셨던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홍보 한번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10월 말인데요. 이제 아마 올해 마지막 이제 대표님과 촬영 같은데 내년에 이제 또 뵈야 될 것 같은데 올해 투자 조언 한번 해주고 가신다면요. 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선별할 때 그 고려 아연 연풍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버넌스의 헤지펀드나 사모펀드가 노릴 수 있는 종목들 그룹으로 10개 그룹을 컨텐츠화 시켜서 자료화 시켰습니다. 이거를 공부하시다 보면 종목을 지수 접근, 매크로 접근보다는 이 사모펀드의 머니게임과 연결된 종목을 선별화 시키는데 우선순위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선택하셔갖고 한 1년 정도를 추적하시다 보면 어떤 전략보다 여러분들 자산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또 2025년에 그러니까 3월 달이 중요하니까 3월 달에 한번 다시 내년 3월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주셔서는 무국성생 이승조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